북한이 한밤중에 미사일 무력 도발을 또다시 감행했습니다. 우리 정부와 국제사회의 기대를 저버리는 무모한 행위로서 강력하게 규탄한다. 전술핵 재배치 등이 군사적 옵션으로 쓸 수 있다는 관측이 나오고 있습니다. 북한이 또 ICBM급 미사일을 도발했습니다. 미국의 CNN은 뉴욕과 시카고도 북한 미사일의 사정권이다 이런 식으로 보도를 했고 우리 정부도 이제는 사실상 레드라인을 넘었다 이렇게 보고 사드의 추가 배치 등 대응에 나섰습니다. 도대체 이 문제에 어떤 해법이 있을지 정세현 전 통일부 장관을 오늘 연결해 보겠습니다. 장관님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네. 생각하시기로 북한의 미사일 수준은 지금 어디라고 판단하고 계십니까? 조금 전에 말씀하신 대로 지금 시카고까지 도달할 수 있는 수준까지 왔죠. 그러니까 10,000km. 예. 10,000km까지 지금 날아간다는 얘기인데 지난 4일날 발사했던 그 미사일이 약 8,000km짜리입니다. 8,000km짜리였고. 시카고, 아니, 샌프란시스코까지 갈 수 있는 거리였었는데 예. 불과 20여일 만에 2,000km가 늘어났다. 예. 이게 중요한 대목입니다. 네. 거리상으로는 그런데 실제로 대기권의 재진입이라든가 그 세부 기술까지도 다 확보가 돼 있다 이렇게 보십니까? 그거는 지금 평가가 좀 엇갈리는 것 같아요. 근데 미국 쪽에서는 그런 정도 기술도 지금 가지고 있다고 보는 것 같습니다. 예. 북한은 왜 미사일을 쏘고 또 쏘고 제재를 받고 하면서도 이렇게 레드라인을 넘나드는 걸까요? 노리는 게 뭘까요? 미국과 직접 담판하겠다는 겁니다. 예. 지금 거리가 8,000km에서 10,000km, 지금 12,000이면은 뉴욕, 워싱턴까지도 도달하는 미사일이 되는데, 그게 겁나면은 직접 미국이 나와서 북한과 협상을 하자. 그래서 군사적으로 북한을 공격하지 않겠다는 약속도 해주고, 수교해주고, 그리고 평화협정 체결해달라. 그 메시지예요. 예. 이번 ICBM급 미사일의 발사로 그동안 미국이 취해왔던 정책, 중국을 압박해서 북한을 제재해보자라고 하는 전략은 결국 실패한 게 아니냐 이런 얘기가 자꾸 나옵니다. 지난 9년 동안 결국 미사일 개발하도록 시간만 준 거 아니냐 이런 얘기인데요. 그렇죠. 미국이 오바마 때부터 중국 역할론, 중국 책임론을 제기했었는데 그건 참 바보 같은 얘기입니다. 왜냐하면 지금 미국은 중국이 북한을 얼마든지 다룰 수 있다 하는 전제하에서 하는 얘기인데 그렇죠. 중국이 왜 미국 좋은 일을 해줍니까? 지금 북한이 이렇게 해서 중국의 국력을 소모시키고 있는데 미국의 국력을 소모시키고 있는데 중국이 나서 그런 일 하지 마라. 이렇게 해줄 리가 있습니까? 그러니까 미국이 계산을 잘못하고 있는 거예요. 지금 동아시아 지역에서의 미중 간의 패권 경쟁이 일어나고 있는 상황에서 미국의 힘을 빼는 일을 왜 중국이 해주겠습니까? 힘을 보태주는 일을 중국이 하겠습니까? 그건 처음부터 잘못된 일이었었고 그 오판 때문에 손을 놓고 중국한테 책임을 넘기는 그 상황에서 북한은 맘 놓고 지금 미사일을 개발하고 핵실험해가지고 미국을 공격하고 위협할 수 있는 선까지 이미 도달했습니다. 레드라인이라는 말이 이제 그런 거죠. 결국 중국은 미국과의 치열한 경쟁 속에서 북한을 지렛대로 해서 미국을 얼마든지 괴롭히고 힘 빼고 있는 것인데 미국의 전략 전체적으로 잘못되어 있는 거 아니냐 이런 말씀이군요. 그렇죠. 알겠습니다. 미사일 발사 후에 우리 정부는 사드를 임시로 추가 배치하겠다. 그리고 미사일 보복 능력을 한번 강화해보라. 이런 지시까지 나왔습니다. 이거는 적절하다고 평가를 하십니까? 일단 지난 5월 14일 날 북한이 문 대통령 취임 후에 바로 미사일 발사를 하지 않았어요? 그날 바로 거기에 대해서 강력하게 비난을 하면서 앞으로 이런 일이 또 있으면 제재는 한다. 그러나 대화에는 문은 열려 있다라는 언급을 했는데 이런 도발에 대해서 제재를 한다고는 원칙에는 맞는 얘기입니다. 그런데 대화의 문은 열려 있다고 하는 그 대목에서 어저께 조치해서 대화 얘기가 좀 빠진 것이 좀 아쉽습니다. 주로 국방부 얘기를 대변하신 것 같아요. 외교부나 통일부 얘기가 좀 빠진 것이 조금 제가 볼 때는 아쉽습니다. 그러니까 중국과의 관계도 있고 남북 관계도 있고 그런데 군사적인 그 조치만 주르륵 지시가 내려온 걸 보고 이것은 국방부가 사전에 북한의 동향을 감지하고 시나리오별로 준비를 해놨다가
대통령한테 들으니까 대통령은 외교적인 고려나 남북관계를 고려할 틈이 없이 그냥 그대로 발표를 한 것이 아닌가 생각이 듭니다. 네. 합동참모본부 쪽이나 미국의 태평사령관 쪽 이쪽이 서로 전화통화도 하고 하면서 군사적 옵션을 얘기했다라고 하는 이제 보도가 나왔습니다. 여기서 군사적 옵션이라고 하는 것은 북한 지휘부에 대한 정밀 타격이나 이런 걸 얘기하는 겁니까? 선제 그렇죠. 공격이나? 그래 할 수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지금 북한의 핵무기가 어디 지하에 묻혀 있는 줄 알고 때립니까? 이번에 쏜 것도 이동식에서 쐈다고 하니까요. 더구나 예. 더구나 바로 그 이동식으로 이렇게 이동식 발사대를 가지고 쏘기 때문에 그 발사 자체도 사전에 감지하기 어렵지만 예. 그러나 핵무기 정밀 타격이라는 건 핵무기를 원천적으로 제거하겠다는 얘기 아니겠어요? 예. 발사대를 없애다는 얘기 아니고 그러니까 북한이 틀림없이 지하에 여러 군데다가 분산 배치시켜 놨을 텐데 예. 그걸 어찌 알고 때린다는 거예요. 예. 두 번째 정밀 타격이 됐건 무슨 전면 전략적인 폭격이 됐건 간에 그건 바로 한반도 전쟁의 재발입니다. 그렇죠. 예. 군인들은 의뢰 북한이 공격을 하면은 가만 안 놔두겠다. 그다음에 원점을 때리겠다. 무슨 정밀 타격으로 북한의 쓴맛을 보여주겠다 그런 말은 잘하는데 예. 그건 말폭탄일 뿐이에요. 예. 이거 할 수 없습니다. 지금 남쪽에는 5천만을 인질로 잡고 북한이 저러는데 저쪽이 맞으면 가만히 있겠어요? 예. 또 어떻게 쉽게 생각하면은 미국의 수많은 투자가 한국에 지금 집중되어 있는 것들도 있고 미국 사람들도 한국에서 많이들 살고 있고 이걸 아무리 좀 험악한 정부라지만 트럼프 정부가 마구 뭔가를 할 수 있는 상황은 아닌 거라는 생각은 듭니다. 아니 94년에 그 1차 북핵위기 때 미국이 북한의 영변을 치려고 그러지 않았습니까? 예. 그때도 막판에는 남쪽에 있는 한국에 나가 있는 미군과 미국 사람들 미군이 한 3만 가까이 되고 미국 사람들도 민간인들도 상당히 많지 않습니까? 네. 이 사람들 피해 때문에도 이거 함부로 버리지 못하겠다 하는 그런 판단을 했었거든요. 그래서 이제 우물쭈물하고 있는데 김일성이 남북 정상회담 카드를 꺼내면서 북한 폭격 계획이라는 게 없었던 일이 됐습니다. 예. 이거 함부로 할 수 있는 일이 아니에요. 네, 알겠습니다. 그런데 지금 나오고 있는 또 다른 지적은 문재인 정부가 내놓은 베를린 구상이라고 하는 거에 대한 이제 평가입니다. 결국은 북한과 뭔가 대화를 하는 것을 기조로 하는데 그거는 이미 그러면 폐기 처분돼야 될 또는 실행하기도 전에 이미 실효가 떨어진 거 아니냐 이런 얘기가 나와서 야당들은 계속 공세를 펴는데요. 베를린 선언. 예. 야당은 꼭 내미랐습니다. 내미는 한철만 살죠. 아, 네? 예. 그래서 내미하고는 사철을 얘기 못한다는 한비자의 그런 표현이 있어요. 한비자라는 예. 그 중국 전략 전국시대 말년에 유명한 사상가입니다만은 지금은 북한이 미사일 쏘고 하기 때문에 남북 대화를 할 수 있는 상황은 아니죠. 예. 근데 베를린 구상은 5년짜리입니다. 아마도 제 생각에는 금년 말 전에 이게 미북 간에 뭔가 가닥이 잡힐 것 같아요. 네. 금년 말 전에 북한이 그렇게 만들 겁니다. 그리고 미국도 지금 북한의 여러 가지 움직임을 봐서 뭔가 지금 북한과의 이 대화의 물꼬를 트야 되는 거 아니냐 하는 생각을 이미 지금쯤 시작했다고 저는 봅니다. 예. 그렇게 되면은 금년 말 전에 미북 간에 어떤 접점이 생겨가지고 대화가 시작이 된다 하면은 갑자기 또 대화 분위기로 바뀔 거예요. 그러면 내년부터는 쓸 수 있는 게 베를린 구상입니다. 지금은 아닌 것 같지만. 예. 그러니까 야당에서 공격하는 건 공격을 위한 공격으로서는 할 수 있지만 그러나 야당도 국정을 생각하려면 4년, 5년을 내다봐야 되는 거 아니겠어요? 예. 겉으로 완전히 드러나는 건 없지만 이미 물밑에서는 우리가 못 따라가고 있는 어떤 움직임들이 계속 있을 것인데 그걸 생각한다면 계속 야당이 지금 얘기하는 것처럼 그렇게 했다가는 나중에 미북 간의 대화가 이루어지면 우리는 완전히 그러면 주도권을 놓치게 된다 이런 말씀이겠군요. 그렇죠. 과거에 그런 전례가 또 있고 그러니까 북한이 벼랑 끝 전술을 쓰면은 쓸수록 예. 처음에는 미국이 가만 안 둘 것처럼 하고 군사적인 공격까지 하겠다고 겁을 주지만 아까도 조금 전에 말씀드렸듯이 군사적 공격은 못하는 거 아닙니까? 예. 전쟁으로 바로 가는 거니까. 예. 결국은 미국이 북한을 불러냈어요. 우리 몰래 그것도.
베를린이다 무슨 그랬죠. 또 쿠알라룸푸르다 이런 데로 불러내가지고 접촉을 한 결과 나중에 공식적으로 회담에 이제 물이 유럽 수면 위로 올라옵니다. 그때는 우리가 끼지를 못하는 그런 상황이 여러 번 있었습니다. 그게 이제 통미봉남이라는 거고 요즘은 영어로 그걸 코리아 패싱이라고 그러대요. 코리아 패싱, 예. 그런 일이 일어날 수 있는 가능성이 있습니다. 그래서 정부에서도 그 가능성에 대비해서 우리도 대화가 재개될 수 있는 미국 간의 접점이 생기고 남북 대화가 재개될 수 있는 가능성이 있다고 보고 그때의 대비책을 세워놔야 돼요. 네. 베를린 구상이 그런 점에서는 밑바탕이 되죠. 야당이야 정치적 목적이 있으니 지금 당장 울면 되지만 사실 베를린 선언은 그렇게 한번 누가 운다고 해서 이리저리 뒤바꿀 수 있는 문제는 아니다 보시는군요. 5년은 가야 될 건데. 그렇죠. 네. 그런데 이제 사드 최종 배치를 연기한다고 했었는데 다시 미사일을 쏘니까 임시로 추가 배치하라 이렇게 되는 거는 뭔가 절차적인 정당성 없이 안보 정책이 이리저리 왔다 갔다 하는 거 아니냐 이런 비판도 나옵니다. 글쎄요, 16시간 만에 바뀌었다고 비판을 하긴 하던데, 그것도 비판을 위한 비판이고, 이게 환경 영향 평가가 아직 좀 끝나지 않잖았어요. 그렇습니다. 환경 영향 평가 결과에 따라서는 2기만 배치되어 있었기 때문에 환경 영향 평가에 따라서 무슨 정책을 바꿀 수 있고, 마저 6기가 배치됐기 때문에 정책을 바꿀 수 없고, 그런 건 아니잖아요. 예. 환경 영향 평가 결과에 따라서. 그리고 그 동안에 국민적인 어떤 국민 여론이 어떻게 형성되느냐에 따라서 이것은 얼마든지 그냥 지금 상태, 그러니까 사드 추가 배치 이전 상태로 머물러 있을 수도 있다고 저는 봅니다. 네. 너무 그렇게 비판을 위한 비판 또는 비난을 위한 비난은 큰 의미가 없다고 봐요. 네, 알겠습니다. 오늘 어려운 부분인데 설명 고맙습니다. 정세현 전 통일부 장관이었습니다. 오늘 장관님 고맙습니다. 예.